네, 제가 완주에서 왔는데요. 순천에 올 때마다 가슴이 좀 벌렁벌렁합니다. 왜냐하면 제 그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여순 사건 때 여기 순천 여중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의 여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외가에서는 제가 그 외할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항상 그 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도 항상 순천에 오면 그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좀 남다른 그런 감흥으로 왔고요. 또 오늘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조금 놀래기도 했어요. 우선 그 이제 생태도시, 문화도시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앞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다는데 대부분 이제 그 타이틀을 소재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순천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 생태라고 하는 걸 그 소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 생태에서 뭔가 문화적 원리들을 찾고 삶의 원리를 찾고 생태가 순환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찾아서 그거를 문화도시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놀랐고요. 또 그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자리도 많고요. 그래서 순천에서 하고 있는 이 그 포럼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문화도시가 추구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장 잘 맞는 포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도 또 저도 용기도 얻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완주에 관한 얘기인데요. 먼저 그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뭘까? 앞에서 지금종 선생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저희한테는 시험 문제처럼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답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각 도시들에서 우리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가 뭔가에 관한 철학과 가치를 명확하게 세우는 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으로 제한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사실 좀 불분명해요, 지금. 그런 점에서 각 도시들이 거꾸로 문화도시라고 하는 건 이런 방향이 문화도시의 옳은 방향이고 또 우리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철학과 가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세워지면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또 문화도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이런 걸 만들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도 문화도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좀 문화도시에 지정은 받았지만 좀 혼란스러워요. 문화도시가 될 자격이 있어서 문화도시를 지정해 준 건지 아마 앞으로 5년 뒤에 문화도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정을 해준 건지 좀 애매해요. 저는 사실은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로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도시들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년 뒤에 이렇게 해나가면 5년 뒤에 문화도시라고 부를 만하겠어 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은 방향인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문화도시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의 그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란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각 도시 나름의 명확한 철학이라든지 또는 가치, 의미체계,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은 아마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멀리에서 와서 듣고 있는 제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주가 어떤 그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체계들을 수립했는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도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먼저 정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과연 동의할 만한 건가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에 어떤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문화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문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할 만한 수준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도시 개념은 좀 애매해요. 그냥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정된 도시. 근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뭐 어떻게 저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기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뭔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좀 애매해요, 저게. 저게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뒷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비전도 그렇고 정책 목표도 그렇고 추진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추진 방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추진 방향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세워라. 저는 이게 사업의 범위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순천이 생각하고 있는 생태문화도시가 저기에 해당하겠죠. 말하자면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도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업의 범위이자 곧 비전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순천이 생각하고 있는 생태문화도시란 뭐다? 이게 이제 이걸 아주 잘 만들어내야 하겠죠. 이 철학과 가치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이게 몰리는 사람이 바둑 둘 때도 구경하는 사람이 훈수를 잘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보태자면 생태를 자연이라고 하는 소재로 생각하는 건 생태도시하고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태를 소재로 보지 마시고 그 생태가 말하자면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원리를 문화와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생태와 문화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앞에서 문화를 잘 정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그 문장에서 하나만 고치자면 앞에서는 자연을 변화시켜가는 걸 문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식으로 해석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변화시키는 걸 문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서양적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에 인간이 순응하고 적응하는 걸 방식을 택했죠. 따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문화는 생태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순천의 어떤 생태도시에 관한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거버넌스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문화도시를 어떻게 추진해가라고 하는 사업 주체에 관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오늘은 제가 전체 중에 거버넌스만 딱 떼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그거고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거버넌스만 딱 떼서 들고 갔는데요. 그 거버넌스에 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할 이유는 바로 문화도시를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문화도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겠죠. 세 번째는 어쩌고 저쩌고 저건 추진 방법 같아요.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죠. 열린 운영체계를 구축해라.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린 체계로 해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조금 해석이 달라요. 거버넌스를 원 의미대로 좁게 해석을 하자면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의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게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거버넌스를 굉장히 확장된 광의의 개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시민주도면 전부 거버넌스라고 보죠.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사실은 시민이 주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시민의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거버넌스는 그 문제와 관련된 각각의 집단들이 전부 참여해서 결정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시민주도라고 하면 시민만 참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문화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민이 주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 정책이나 문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반동적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 사업이라든지 문화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왔죠? 대부분
탑다운으로 전문가가 결정하거나 행정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범위 안에서만 시민의 자율성을 허락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이 이 전체 범위까지 결정을 하라는 거죠. 거버넌스는. 시민 주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시민 주도 할까? 이거를 거버넌스로 볼 거냐 말 거냐는 학문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이 영역까지를 거버넌스의 범위로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권한. 두 번째, 사업이 실제로 필드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한. 이 두 가지 권한이 거버넌스, 문화도시 거버넌스에서는 핵심 기능,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원리를 세워봤습니다. 6가지로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러면 거버넌스가 뭐 할 거냐? 거버넌스가 아무거나 다 결정할 거냐? 거버넌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를 설정을 해보자. 그건 역시 거버넌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갖도록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보자. 두 번째, 시민의 역할을 바꿔보자. 이건 잘 아시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참여자에서 이 범위까지를 결정하는 권한자로 역할을 바꾸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거버넌스가 어쨌든 타협과 협상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떤 세력이 더 많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타협과 사실 거버넌스 안에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 조정되도록 해보자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여기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게 필드에서 실제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네트워크들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관계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가 아니잖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널리 확장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거버넌스하고 컨설팅이라고 두 개의 단어가 거의 모든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이 과정들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순천에도 거버넌스 엄청나게 많아요. 각종 위원회가 전부 거버넌스죠. 그런데 그 위원회가 아까 어떤 분의 토론문에도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제 생각하고 너무 비슷했는데요. 과정으로서만 존재해요. 그게 어떤 결정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를테면 하나의 그 절차로서. 그래서 그 관계를 바꿔보자 하는 게 다섯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선한 관리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갑자기 선한 관리자에서 관리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거버넌스 제도 발전되어 왔던 진화되어 왔던 그 과정이 전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와 원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제도로 만들자. 이 6가지가 제가 완주군에서 거버넌스를 만든 이 6가지의 원리이며 철학이었습니다. 저희는 거버넌스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장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 토론문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만큼의 충분한 지식 정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지식 정보, 이 경험도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것도 부족해요. 따라서 거버넌스의 권한을 드린다 하더라도 당장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100% 훌륭한 성과를 낼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버넌스는 존재하지만 자꾸 그 과정에서 실패와 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의 영향력보다는 이 거버넌스에 자문해주는 자문그룹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거버넌스는 형식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주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성공한 작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패도 우리는 괜찮아, 성공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이 거버넌스가
어느 순간에 완성된 거버넌스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 자체를 완주의 새로운 문화적 전통으로 만들자. 이 문화적 전통이 확립된다면 이것이 문화 영역을 벗어나서 경제, 공동체, 사회 지속 혁신 이런 쪽으로 이 거버넌스의 원리들이 널리 확산되어 갈 거다. 그러면 완주 전체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당장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 그래서 우리는 이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합인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완주 캐치프레이즈가 순천은 생태 문화도시잖아요. 완주는 공동체 문화도시입니다. 완주의 공동체 문화도시는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마을 공동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주의 공동체의 개념은 비슷한 관심, 가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공유된 체계를 공동체로 봐요. 그러니까 지리와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완주의 사람이 순천에 계신 분하고 같은 관점, 같은 철학,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완주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철학과 신념의 체계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두었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리, 지역, 영역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의 개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투자하자. 왜냐하면 결국 거버넌스의 핵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고 또 다양한 거버넌스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지향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주 컬처 메이커즈 스쿨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다양한 테크닉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 지향점입니다. 두 번째 지향점은 칸막이를 없애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아마 순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문화정책, 문화사업, 문화지원 프로그램은 차고 넘쳐요. 도시마다. 불과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설이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사업이 많아졌고 얼마나 활동 인력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 문화는 문제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의식은 기존의 사업, 기존의 관점, 기존의 정책, 이 정책의 문제는 있지 않은가? 라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이라든지 사업 운영 방식에 엄청나게 많은 칸막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칸막이는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딱 칸막이를 쳐서 지원하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지원받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창의적인 사업은 어디 가서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왜요? 관에서 결정해 놓은 또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지원기관에서 결정해 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칸막이입니다. 두 번째,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늘 3월, 사업 3, 4월에 5월이나 7월쯤에 새로운 아이가 든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은 지원받을 데가 없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칸막이죠. 그렇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예산도 정해져 있어요. 내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저는 칸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런 칸막이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자라고 하는 게, 또 사업을 내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은 장애인만 해야 돼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사실 지원받기가 애매해져요. 또 여성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만 지원해야 돼요. 페미니즘.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지원받기가 좀 애매해져요. 이런 것도 또 칸막이죠. 사람을 정해놓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청년 문화. 어린이 청년 문화 하면 안 돼요. 딱 대상이 몇 살 딱. 그래서 이런 칸막이들을, 그런 프로그램은 거기서 지원하고 우리는 최소한 똑같이 지원하지 말자. 예컨대 우리가 청년을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안해서 지원한다? 이건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이게 칸막이 철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죠. 필드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만들어야만 이게 나오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지향점은요,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는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전문가들이 해놓은 의사결정의 범위 안에서 시민의 자율성을 가졌는데요. 이걸 바꿔봤어요. 시민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이 내린 의사결정 범위 안에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바꿔봤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주에서 하고 있는 시민문화배심원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예컨대 시민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문화활동가들이 신청하면 그 사업을 일반 시민 10명이 심사를 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장르의 구분도 없고 뭐 사업의 범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보고 저거 우리 시민들한테 좋겠어. 그러면 시민이 오케이 해줍니다. 배심원단들이. 그리고 예산도 이 정도 사업은 이 정도 줘야 돼 라고 결정을 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만져주죠. 마사지를 해주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역할을 좀 뒤바꿔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공모가 하면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또 순천에 안 살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심사하죠. 책임도 안 져요.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바꿔봤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또 시민들이 어떤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시민 10명이 와서 심사를 하고 했더니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심사하냐고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민참여재판.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냐를 시민이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시민이 결정하는데 이런 문화 프로그램 몇백만 원짜리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이 결정 못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미 1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다 선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잘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칸막이를 철폐하는 것도요. 아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규제와 제한을 많이 둬서 선한 9명을 불편하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의 이 실패자라든지 몇 명의 잘못된 사람들을 나오는 걸 감당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는 과감하게 한 명의 이 잘못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규정과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걸 과감하게 그 태도를 버리고 서로 실패하고 서로 잘못된 케이스가 나올지언정 일반 시민들의 성공한 케이스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과 제한들을 과감하게 느슨하게 만드는 쪽을 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오롯이 우리 센터들이 지는 거죠. 우리 센터가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문윤걸 센터장님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